전라도 천년사를 회고한 7월 6일 전국문화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거지스 식민사학 종서에 대한 일본 서기는 위서다. 학술 강연의 이온희 역사학자의 강연을 들어봅니다. 조용히 소소한 농사 짓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내던 중에 해남의 역사 문화를 또 제가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해남의 진미다래라는 그런 글이 실리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너무 심하다. 우리 역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정치체 국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맞나? 역사적으로나 또 학술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해남에서 역사 공부하시는 그 원로분들이, 향토사학자들이 꽤 계시고 또 사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기자분도 계셔서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이렇게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게 대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도 하고 또 오랫동안 역사 바로세기 운동을 하시는 이덕일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하면서 좀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 혼자 하나의 역사 바로세우기 이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 강국 동지로서 여러 선배님들 또 선생님들이 격려도 해주고 또 행사에도 같이 참여해주면서 힘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해남에서 불모지에 혼자 있는 외로운 존재처럼 혼자 있었는데요. 그때는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시위도 혼자 프랑카드를 혼자 들 수 없으니까 한쪽에 가로등이나 나무 걸고 한 손은 잡고 또 한 손은 그 메가폰을 잡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나는 사람들도 그냥 좀 민망하고, 그래서 겨우 좀 젊은 친구들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으로 한두 장 남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같이 동지로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역사광복군 동지들이 있고 또 선배들이 있어서 훨씬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외적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스텝이 필요하고 물적인 좀 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욕은 앞섰는데요. 의욕만큼 준비를 갖추지 못한 걸 거듭 사과드리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강연 내용은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집에 그대로 실려 있기 때문에요. 자료집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계기 없이 질문 응답하면서 오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북문화협동조합은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좀 일찍 오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갤러리 그림도 좀 보셨을 것 같고 책도 있고요. 또 지역의 특산물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공간 같이 보이지만 참 알뜰한 공간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향수를 담아내고 문화 활동에 작은 보금자리가 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역사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 재래시장을 복원한 이 문화공간에서 하는 게 더 의미가 깊겠다는 뜻에서 오늘 이 공간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호남 역사 바로 세우기 국민연대 공동대표이십니다. 전남 고흥에서 사시면서 우리말 어원을 추적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역사를 복원하고 계십니다. 이 범어 속에 숨어있는 우리말의 역사, 우리 역사를 탐구하셔서 큰 아주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그 책 좀 밖에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오신 선배 선생님께 선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훈 호남 역사 바로 세우기 공동 대표, 호남 역사 광복군 앞으로 모셔서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야 이것도 지금 뭐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가시겠어요? 광복군 그러니까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 역사 광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전라도 하면은 전라도의 첫자가 전주입니다. 오늘 이 전주에서 새로운 역사 광복을 이뤄 주십시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집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더욱 좋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또 어르신들 우리 학자 선생님들 각기 삶의 현장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 더운 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임승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말 1만 년 우리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게 이제 우리말 보물사전입니다. 그리고 1만 년 족보를 저 한 명에 이르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저 뒤에 가져왔는데 혹시 이따 끝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만 년도 참 부족한데 전라도 천년사가 말이 되겠습니까? 전라도 천년 기념, 전라도 통사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가 뭡니까? 기본 인식도 안 되는 역사학자들이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역사학자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민초들의 역사인데 마치 내가 역사학계에 관여해서 기록했고 몇 년, 몇십 년 연구했다 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보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이 우리 역사의 최고 주인인 양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임승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공동대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대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어느 누가 대표고 주인이겠습니까? 저는 공동대표라고 할 때 사실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일을 하라고 명함이라도 한 장 만들어서 현장에 띄기 위해서 만든 공동대표이니까 부지런히 써먹어줄 수 있는 공동대표 되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남아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시는 우리 손윤 박사님 그리고 전성 박사님 이렇게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광주에서 순회 강연 2차 하시는 또 우리 이원희 역사학자 오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단순간에 좀 하게 됐습니다. 향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 서성 문화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역사 다 일어나라 뜻으로 다 일라 하면은 3번 할 테니까 함께 외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계가 우리나라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장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다 일라! 다 일라! 우리 역사 다 일라! 다 일라! 다 일라! 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이원희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약 한 7, 8년 되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은 지난주에 광주, 지금 이번이 2번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모자라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자원봉사, 불철주야 힘들게 노력하시는 호남 역사 바로 세우기 국민연대 임성열, 김석훈 두 대표님, 또 그리고 전주 역사 광복군 사령부의 여러분, 또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저는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일본 서기는 미스다, 가짜 역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백제, 신라가 아닌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번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저는 전문 역사학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으면은 고구려의 땅 만주도 당연히 우리의 영토이고 일본은 물론 한국 땅이었을 겁니다. 일본어라는 언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한국어의 한 방언 정도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대한 영토, 또 엄청난 인구,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었으면은 여진족의 금나라, 또 몽골족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그렇지만은 백제가 아닌 신라가 어설픈 통일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판도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의 창작된 왕 37명. 일본 서기는 전부 40명, 40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마지막 3명의 왕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 앞에 37명 왕은 전부 창작된 가공 인물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것은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시조가 신무입니다. 일본말로 진무지요. 시조 신무부터 9명의 왕이 허구라는 것은 현재 일본 역사학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통설입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10대부터 14대도 일본 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15대 응신, 일본말로 오진이죠. 응신과 그 아들인 16대 인덕, 민덕구인데 이 둘은 실존 인물로 믿는 학자가 많지만 역시 가공 인물입니다. 제가 쓴 책에서 다 밝혀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사망 나이, 즉 수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대 응신의 모친은 신라를 정벌했다는 유명한 신공왕후입니다. 이 신공은 100살에 죽었고 아들인 응신은 110살, 그 다음에 응신의 아들인 인덕도 110살 이렇게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의 평균 수명은 106살입니다. 3대의 평균 수명이 106살이다. 이것은 아마 수백 년이 지나도 절대 깨어지지 않을 세계 신기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실존 인물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일본 서기는 37대까지 37명의 왕을 날조했습니다. 실존 인물은 37대 천지부터 시작합니다. 38대 천지부터 시작합니다. 이 38대 천지 또 뒤를 이은 39대 천무 두 왕은 백제 의자왕의 왕자인 부여풍의 아들입니다. 일본 서기는 태생부터가 날조된 역사를 기록한 창작 소설집입니다. 그나마도 후세 사람들이 무수하게 변작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서는 동서고금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역사서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날조된 창작 소설집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그 내용의 99.999%는 허위입니다. 임나일본부 기사는 바로 창작과 날조 기사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 분량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역사적 진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도 천연사의 지명 비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천연사는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 기사를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는 엄중하게 비판한다 라고 하지만은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학자가 비판한 것, 또 일본 역사학의 시각에서 비판한 것을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면서 우리 한국인의 시각으로 비판하지 않는지 저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라도 천연사에서 수도 없이 인용된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의 기사, 이 기사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만 보시면 그게 진실이 아니고 창작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임나일본부에 나오는 지명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지명이 전부 다 창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서기 지은 사람이 백제의 사설을 보고 여기저기서 지명을 가져와서 이곳저곳 적당하게 배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딘지 또 그 지명이 언제적 지명인지, 지명이라는 것은 늘 변합니다.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가 창작이지만은 실존 백제 사람의 인명 또 실제 있던 백제의 지명 이런 것을 적당하게 섞어서 배치함으로써
창작물이 아니다. 창작물 냄새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는 그런 술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공 49조의 기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백제의 수도는 지금의 서울이었습니다. 한성이었죠. 백제군이 경주,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치려는 그런 목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서울에서 엄청난 거리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경남의 창원, 제가 사는 데가 창원입니다. 경주를 치기 위해서 경주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창원으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신라를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경주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김해, 금강가해를 쳤다. 그런다고 또 서쪽으로 강진과 해남 이쪽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창원, 강진, 해남 이런 것은 전라도 천연사의 지명 비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바보가 경주로 가기 위해서 창원으로 내려갔다가 또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또 경주에서 또다시 남쪽 김해로 내려옵니다. 기름하고 시간의 낭비가 극심합니다. 백제군이 이렇게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행군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성기의 건초고왕, 이 백제 최고의 정복군주 건초고왕이 백제 땅에서 일본군에게 항복 맹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당시 정세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만화 같습니다. 만화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라도 천연사의 지명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는 천리 만리 거리가 멉니다. 전부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전부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이 전라도 천연사에 나오는 지명 비정, 다른 부분은 제가 깊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명 비정, 전라도 천연사의 지명 비정, 그 분량, 전라도 천연사를 보면은 아주 그 분량이 많습니다. 어느 학자 한 사람이 전부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또 저 학자는 저 부분을 인용하고 지명 비정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 전부 그게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종이 낭비입니다. 전라도 천연사 지명 비정 이것은 역사적 진실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서기가 역사를 날조한 이유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5세기부터는 가야, 6세기에는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660년 백제가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본의 아니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배층의 백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선에 대해서 아마 깊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 지배층인 백제 사람들은 인구가 적습니다. 아주 소수인데 피지배층은 일본 토박이, 이 사람들은 그 인구가 압도적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는 게 좋을까? 아마 깊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몽골족의 원나라, 또 그 다음에 만주족의 청나라, 이 사람들은 피지배층인 중국 사람들, 중국의 대중들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동화되는 게 아니고 동화되는 것을 아주 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족, 만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차별되게 우리는 몽골족이다, 만주족이다,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 중국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토박이들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하나로 동화되는, 차별이 아니고 하나로 동화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천황, 또 그리고 귀족, 이런 사람들은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다. 태고적부터 일본 열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너희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속일 목적으로 역사를 날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도 백제 후예인 것은 확실합니다. 백제 후예가 아니면은 그런 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과 귀족, 지배층의 뿌리가 백제였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잊혀지는 사태는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직기 왕인 수많은 백제의 학자, 선인, 관리,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일본 서기는 12명의 백제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 왕자가 백제로 건너간 것은 단 한 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일 두 나라가 대등하게 교류하는 그런 사이였다면 지금 그 일본의 학자 혹은 한국의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백제와 일본은 그 당시에 서로 대등하게 교류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두 나라 왕자가 서로 비슷한 정도로 방문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12명의 백제 왕자 중 상당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자들이 일본 왕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수호를 닦는다 혹은 인질이다 고 하면서 건너간 것으로 왜곡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서기 지은 사람은 백제가 일본을 지배한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은 또 그런 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학자들도 6, 7세기에 수많은 백제 사람들이 건너갔고 그들이 찬란한 아스카 문화, 그 당시 일본의 수도가 아스카였습니다. 아스카 문화의
주역이 있다는 사실은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제 사람들은 주로 기술자들로서 피지배층이었고 왕과 고위 귀족은 토박이 일본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술자 몇 사람이 건너가서 거기에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곳의 지명, 땅 이름, 지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 아스카를 흐르는 강 이름은 원래가 소가천이었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백제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백제천 옆에는 유명한 백제대궁과 백제대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왕이 사는 궁전의 이름과 왕립 사찰의 이름이 백제였습니다. 이 백제대궁과 백제대사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일본이 백제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나라와 오사카에는 백제 혹은 이마키라는 지명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이마키라는 것은 백제에서 금방 건너온 사람들의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백제에서 늦게 건너올수록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신 학문 또 최신 기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근세 일제 강점기 일본 사람들은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의 지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인구는 소수였지만은 그들은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명을 바꿀 수 있었지요. 6, 7세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건너온 조선 총독 이하 일본 사람들과 완벽하게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멸망 무렵의 왕 부여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부여풍이 인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여풍은 백제가 멸망한 2년 후인 662년 8월 5천 대군 그리고 170척의 함대를 이끌고 백제로 돌아옵니다. 부유풍이 인질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인질한테 전함 170척, 5천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호위병으로 붙여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5천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은 호위병 겸 백제 구원군 선발대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 해인 663년 구원군 본진 27,000 대군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백강구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대함대를 부여풍이 총 지휘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참패한 이후에 살아남은 패잔 왜군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대에 항복한 지휘관도 백제의 왕자 부여 충성과 충지였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속국이고 부여풍은 인질이라고 하지만 망한 속국을 위하여 도합 32,000의 대병력, 이 32,000의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외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나라의 국력을 있는 대로 힘껏 기울였습니다. 속국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이 엄청난 대군을 파병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엄청난 대군을 인질이 지휘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백제 멸망 이후에 왜곡에서는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660년 7월 말에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그 소식이 불과 2달 만에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에 일본으로 소식이 전해졌는데 부여풍은 10월에 백제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두 달 뒤인 12월에 부여풍이 직접 지휘해서 오사카 항구로 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1월 달에는 함대가 해로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4개월의 항해 끝에 5월에는 북규슈의 후쿠오카에 도착을 합니다. 참으로 질풍과 같은 스피드입니다. 구원군을 보낼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 혹은 갑론을박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국 백제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도 뚜렷한 대의였기 때문이겠지요. 부여풍은 그냥 일본 왕으로 아스카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도 될 법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직 조국 백제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사지, 즉 죽을 곳 백제로 뛰어들었습니다. 위국 헌신의 표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여풍은 백간구 전투에서 참패한 후에 고구려로 갔습니다. 아마 그가 탄 전함이 고구려로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자 이번에는 당나라 군대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부여풍의 아들인 천지는 아버지 부여풍이 백제로 떠난 후 왕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면서도 즉위식은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무려 7년이나 미루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그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인 부여풍이 백간구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하면 아마도 천지는 바로 즉위했을 겁니다. 혹시 아버지 부여풍이 고구려에서 탈출해서 너털우섬과 함께 아들 너 그동안 수고 많았어 라고 하면서 불쑥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즉위를 미룬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663년 9월 백제 부원군의 마지막 거점이던 주류성이 함락당하자 수도 아스카에 있던 백제인들의 비통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주류성이 항복했다. 어찌할 수가 없다. 백제라는 이름은 오늘로서 끊어졌다. 조상 묘소를 어찌 갔다 올 수 있겠는가. 다시는 모국 백제로 돌아가 조상 묘소를 참배할 수 없게 된 백제인들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천황가는 부여풍의 직계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천지의 뒤를 이은 왕은 동생인 천무였습니다. 7세기 일본 지배청은 천황을 비롯해서 백제 계통이 대부분이고 일부 가야 계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배청의 이러한 구성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이 같은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부여풍이 백제로 가면서
장남인 천지를 왕으로 임명하고 차남인 천무를 태자로 임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유명한 소아시, 일본말로는 소가라고 하죠. 소아시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아시는 475년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의 기습으로 한성을 함락당할 무렵, 그 무렵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 장군 목협 만시의 후손들입니다. 이 소아시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사병, 그러니까 사사로운 군대, 사병을 동원해서 다른 토호 세력을 멸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왕은 별 힘이 없었고 토호 세력들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왕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소가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소아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본 학자도 있습니다. 이 소아시 일족을 처단한 사람이 바로 당시의 외왕 부여풍이었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645년 6월 왕궁에서 삼한이라는 것은 벌써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그렇지만 일본 서기는 삼한이라고 했습니다. 삼한이 조공하는 표문을 읽을 때 그 당시 태자이던 천지와 신하, 중신, 겸족, 일본말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합니다. 천지와 중신, 겸족이 지휘해서 소아시의 우두머리, 소아 임록을 칼로 베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마타리의 다리는 바로 키다리, 넉다리 할 때 다리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죠. 이름만 봐도 백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삼하는 백제고 조공하는 표문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국 백제 의자왕의 명령문을 궁전에서 낭독하는 자리였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완전히 왜곡해서 기록했지만은 읽어보면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이 광역을 목격한 어떤 왕자가 한인, 즉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 사람이 소아 임록을 주겠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석을 달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은 한정, 즉 한국의 정치, 백제의 정치입니다. 한정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소아시의 우두머리, 소아 임록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백제의 수도 부여에 앉아있던 의자왕이 소아 임록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아 임록과 그의 세력을 참살한 그날의 주역은 중신 겸족이 배치한 무사들이었겠지만 일본 서기에서 백제인이 주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혹시 백제의 사신단에 자객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객이 활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자왕은 소아시 일족 처단이라는 엄청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신 겸족이 아주 사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모든 권한을 장악한 소아시 일족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전혀 승산이 없는 일이었고 목이 10개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의자왕은 목숨을 걸고 이를 성공시킨 중신 겸족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둑판이었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바둑판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못 보여드려서 참 아쉽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호화로운 바둑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동대사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의자왕이 중심 gem족에게 준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왜 주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아시 제거라는 크나큰 임무를 완수한 데 대한 포상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가을 새로 바뀐 영화청왕, 레이와청왕의 취임을 기념하는 동대사 보물 특별 전시회가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바둑판을 제 눈으로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목적은 없었고 오직 이 바둑판을 챙겨낼 목적으로 동경으로 날아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둑판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나지 않는 최고급 목재인 스리랑카산 자단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바둑판의 줄은 코끼리 이빨인 상아로 끊고 역시 상아로 낙타, 악어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둑 알도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라가나 새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바둑판의 본체는 한국산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고 합니다. 백제인들의 최고의 공예 기술이 드러나 있습니다. 백제의 금동 대향로와 이 바둑판, 세계 최고의 솜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 청자, 또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 다 그 뿌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아시 일족을 제거한 이후에 비로소 왕권은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부여풍은 불과 17년 후인 662년 백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여풍은 또다시 신하들이 바로 할까 염려한 나머지 장남인 천지를 왕으로, 차남인 천모를 태자로 각각 임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지는 제위 10년, 46살에 별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왕으로서 업무를 집행한 것은 36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한창 나이에, 36살인 한창 나이에 아들이 아닌 동생을 태자로 책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천지에게는 정비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지만은 후비에게서 얻은 장남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임종 무렵에 부친 부여풍이 지명한 태자 천무가 아닌 아들 대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에 앞서 천지 6년, 즉 667년 천지는 수도를 아스카에서 오미라는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왜 오미일까요? 일본 서기에는 그 이유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 수많은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가장 많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오미였습니다. 백제 유민들의 본거지였지요. 일본 서기를 보면은 수도 아스카에서 오미로 옮길 때 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카는 백제 멸망 이전에 건너간 백제인들의 본거지였는데 그것을 멸망 이후에 건너간 백제인들의 본거지인 오미로 옮기는 그런 일이
백제계의 저항이 많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미에서 천지와 태자인 대우는 백제 유민들을 아주 중용했습니다. 구백제계의 불만이 심했다고 생각됩니다. 천지가 죽은 후에 아들 대우가 왕위에 오르자 동생인 천무가 봉기를 했습니다. 천무는 직계 가족 외에는 거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즉 천무는 부친 부유풍으로부터 임명받은 태자였고 그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지의 아들인 대우가 왕위에 오른 것은 부여풍의 유지에 반하는 명분이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다 수도 이전에 불만을 품은 구백제계 세력들 그리고 각 지방의 뿌리 깊은 구백제계 호족들의 합세해서 오미의 정규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천무가 승리하여 왕위에 오르고 대우는 처형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다시 아스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 고대사 최고의 대변란인 이 사건을 임신의 난이라고 합니다. 7세기의 일본 역사는 백제 없이는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초반 한국의 역사에서 일본을 빼고는 성립이 안 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호가 원래는 백제를 의미했습니다. 예군이라는 백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 고위직을 역임하고 또 일본으로 사신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 예군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묘에 넣은 묘지석을 보면 일본 유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 유민. 그런데 그 당시 유민이 발생한 나라는 백제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유민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백제인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 묘지석에서 백제를 일본이라고 기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 외국에 있던 천지왕 이하 백제 출신 지배층에서 모국 백제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백제를 의미하는 일본을 국호로 채택한 게 분명합니다. 8세기 이후 일본 천황가에서 실질적인 시조로 받들어 모신 왕은 바로 38대 천지였습니다. 시조 신무부터 37대까지는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천황가에서는 37명이 가짜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죠. (8세기) 일본 천황가에서는 왕릉을 원릉, 그러니까 멀원자 원릉과 근릉, 가까운 릉으로 나누어 바치는 공물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즉 시조 신무부터 37대까지는 원릉이고 38대 천지부터는 근릉이었습니다. 원릉에 대해서는 왕자나 공주 같은 일반 왕족과 같은 급의 공물을 바치고 근릉 38대 천지부터의 근릉은 정식 천황으로 모셨습니다. 시조 신무마저도 천황이 아니라 일반 왕자나 공주 정도로 아주 하찮은 대접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세기 중반에는 심릉사묘제라고 해서 도합 14개의 왕릉에만 제사를 올리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4개 중에서 가장 선대가 38대 천지였습니다. 중세쯤에 천황가에서는 천황이 잠을 자는 침전 안쪽에 작은 불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상의 위패와 호신보를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대가 또 38대 천지였습니다. 천황가에서는 시조 신무부터 37대까지는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38대 천지를 실질적인 시조로 모셨던 게 분명합니다. 또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40명의 왕 중에서 그 왕릉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8대 천지의 무덤과 39대 천무와 40대 지통의 합장릉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39대 40대는 부부였습니다. 이 두 무덤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조부터 37대까지는 그 무덤이 지정은 되어 있지만은 전혀 그게 신빙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조된 왕이 무덤이 있을 리가 없지요. 전라도 천연사. 전라도 천연사는 어째서 임나일본부의 지명은 그렇게 중시를 하고 백제 사람들이 일본을 지배한 그런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단의 교수님들이 이병도 선생 이래의 전통 그리고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타성적으로 답습한 결과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30년 좀 전에 제가 어느 역사학자가 쓴 수필을 읽었습니다. 수필을 읽었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수필에 보면은 아마 그 1960년대 초반쯤이 아닌가 싶은데 이병도 선생의 댁에 세배, 설날에 세배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배를 하고 난 뒤에 이병도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일본 고대사를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병도 선생은 한참을 묵묵부답으로 있더니 자네 일본 고대사는 귀문이네 라고 하더랍니다. 귀문이라는 것은 귀신의 문,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문, 그런 것을 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역사학자는 일본 고대사 공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병도 선생의 인식으로는 일본 고대사는 한국 사람이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아마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가까이 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는 어떤가 하면은 이병도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은 낭문, 즐거운 낙자,
낭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야가, 백제가 일본을 지배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모든 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또 2300~400년 전에 그때 한국 남부지방 남해안 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토박이라고 말씀드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말은 다르지만은 한국 사람의 후손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게 한국에서 건너갔고 고대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지배를 했습니다. 백제 멸망으로서 그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만일 이병도 선생 같이 그런 귀문이었다면 저는 굳이 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도 천연사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 백제 사람들이 가야 사람들이 일본을 지배한 그런 역사적 진실을 외면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그 고대의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역사, 일본을 지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살리는 그런 전라도 천연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